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사우디 왕족과 직접 연결된 석유, 재벌 가문의 딸이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의 평범한 편의점 알바생과 결혼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그것도 단 한 번의 만남 후에 말이죠.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수천억 원대의 재산과 왕족과의 혼담까지 모두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그토록 한국 남자만을 고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출신의 이브라 알칼리파의 놀라운 사연입니다. 네, 그 유명한 알칼리파 석유 재벌 가문 딸이죠. 왕자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녀가 한국에서 만난 평범한 청년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5도 사막에서 이틀 동안 무릎 꿇고 기다린 한국 남자. 300억짜리 두바이 펜트하우스를 거절한 충격적인 이유. 그리고 그 운명적인 첫 만남에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브라 알칼리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석유 재벌 알칼리파 그룹의 막내딸이죠.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사우디 왕족과 직접 연결된 석유, 재벌 가문의 딸이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의 평범한 편의점 알바생과 결혼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그것도 단 한 번의 만남. 그날 밤 그의 눈빛을 보고 난 후에 말이에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수천억 원대의 재산과 왕족과의 혼담까지 모두 포기하고 한국 남자를 선택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다음에 올라올 더 놀라운 국제 커플 사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부유했냐면 제가 12살 생일에 아버지는 두바이에 있는 인공섬 한 구역을 제 이름으로 사주셨어요. 18살 때는 왕실 디자이너가 만든 2억 달러짜리 에메랄드 목걸이를, 21살 생일에는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선물로 받았죠. 옥스퍼드에서 국제금융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황금 세상이었다는 걸 26살이 되던 날 깨달았어요. 2023년 1월, 리야드에 있는 우리 가족 전용 궁전에서 열린 생일 파티 직후였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하객이 떠난 뒤 저를 전용 서재로 부르셨죠.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이브라, 오늘 내 미래를 결정할 좋은 소식이 있다. 순간 제 손에서 샴페인 글라스가 미끄러져 카페 위에 떨어졌어요. 아버지의 좋은 소식은 늘 제게 의무를 의미했거든요. 상대는 알타크피르 가문의 왕자 파이살이다. 올해 38세고 사우디 미래투자기금 이사회 임원이시지. 그의 첫 번째 부인과는 이혼하셨고 내가 첫 번째 정식 부인이 될 거다. 입이 바짝 말랐어요. 이혼하신 분이라고요? 아버지, 전 제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브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이것은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문의 석유사업과 왕실 투자기금의 연합이다. 내 의무를 다할 때가 왔다. 그날 밤 제 스위트룸에서 진귀한 이집트산 실크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층고 7m의 방은 더 이상 화려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인공호수와 야자수 정원, 그리고 개인 헬리콥터 이착륙장까지 모든 것이 갑자기 황금 감옥처럼 느껴졌죠. 26년 동안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였지? 나 자신이 아니었어. 이건 모두 작품 속 배역일 뿐. 한참을 울다 문득 핸드폰 갤러리에서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옥스퍼드 유학 시절 만났던 한국인 선배의 졸업식 사진이었죠. 정이라는 선배는 자기 결정을 직접 내리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모습이 너무나 당당해 보였어요.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말했죠. 한국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아무리 전통이 강해도. 손가락으로 사진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어요. 맞아. 한국으로 가자.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전용 집무실로 향했어요. 등 뒤로 땀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떨리지 않게 신경 썼죠. 아버지,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금장식 파커펜을 내려놓으셨어요. 무슨 제안이냐? 결혼 전에 4개월만 한국에서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혁신 모델을 배워오면 파이살 왕자님의 미래투자기금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가에 미세한 주름이 생겼어요. 한국, 세계 금융 중심지도 아닌데 왜 하필 한국이냐? 네오뱅킹,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국은 지금 금융혁신의 최전선입니다. 사우디 비전 2030과도 연계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서울대학교 국제금융학과에 비밀리에 지원해둔 상태였어요. 합격증을 담은 태블릿을 아버지께 건넸죠. 아버지는 태블릿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시더니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3개월, 그 이상은 안 된다. 7월 말에 돌아와서 8월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한다. 약속해라. 견고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약속드립니다. 아버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선 다른 생각이 맴돌았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조연이 아니라 대본을 쓰는 것도 나여야 해. 그렇게 2023년 4월 초 저는 서울행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쪽에선 가족을 속인 죄책감이, 다른 쪽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자유의 짜릿함이 교차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제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나오는 순간 제가 처음 맡은 건 자유의 향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예약해둔 호텔 리무진이 아닌 택시를 타겠다고 고집했죠. 운전기사님의 놀란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가씨, 정말 그냥 택시로 가실 거예요? 서울대학교 국제 캠퍼스에 마련된 기숙사는 넓지 않았어요. 25평 정도의 원룸이었는데 제 화장품만 해도 이 공간의 절반을 차지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막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작은 공간이 제 것이라는 사실이 기뻤죠. 첫 수업 날, 국제금융학과 특별 세미나에 들어섰을 때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가 모든 일정을 조정하고 비서가 미리 교수들에게 연락해 좋은 인상을 심어놨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저 평범한 유학생 이브라로 새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핀테크 혁신에 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용기를 냈습니다. 사우디의 경우 석유 중심 경제에서 디지털 금융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제 의견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아무도 제가 왕족과 관련된 사람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제 생각만으로 평가받는 느낌이 신선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국 학생들이 다가와 더 이야기하자고 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서울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어요. 지하철을 타는 법도 배웠고 편의점 음식의 맛도 알게 됐죠. 특히 처음 먹어본 김치찌개의 매운맛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상하게 계속 먹게 되는 중독성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기숙사에서 리포트를 쓰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리야드와 달랐어요. 작은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다양한 크기의 간판들이 어우러진 거리, 모든 것이 생동감 넘쳤죠. 이브라, 우리 내일 강남 가자. 한국 금융가 구경시켜줄게. 수업에서 알게 된 민지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교류가 참 새로웠어요. 사우디에서는 모든 만남이 계획되고 의도가 있었거든요. 점점 한국 생활이 즐거워졌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주 화상통화를 요구했고 그때마다 연기를 해야 했어요. 네, 아버지, 한국의 금융혁신 시스템을 공부하고 있어요. 파이살 왕자님께 도움될 만한 인사이트가 많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낯설었어요. 통화가 끝나면 항상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가족을 속이는 건 견디기 힘든 일이었죠. 하지만 돌아간다는 건 제 삶을 영원히 포기하는 것과 같았어요. 5월의 어느 늦은 밤, 도서관에서 밤샘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캠퍼스 근처 스문의 시간 편의점에 들어갔죠. 진열대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였어요. 처음 오셨나요? 추천해드릴까요? 그때 처음 들은 그 목소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을 때 처음 본 그 사람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편의점 초록색 조끼를 입은 청년이었는데 피곤해 보이면서도 눈빛만은 맑고 깊었어요. 이름표에는 서민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한국 음식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추천해 주실래요? 민규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라면 코너로 걸어갔습니다. 밤샘 공부 중이신가 봐요. 출출하시죠? 이거 드셔보세요. 매운 건 괜찮으세요? 라면 봉지를 들고 있는 그의 손가락이 약간 까칠했어요. 아마도 많은 일을 하는 손인 것 같았죠. 처음으로 노동의 흔적이 묻은 손을 가까이서 본 순간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사우디 음식도 꽤 자극적이거든요. 아, 사우디에서 오셨어요? 와, 멀리서 오셨네요. 목소리에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제가 사우디 사람이라고 하면 석유나 돈 얘기만 하는데 민규 씨는 달랐어요. 그는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어요. 라면이 익는 3분 동안 우리는 학교 이야기를 나눴죠. 저도 고려대 다녔었어요. 경영학과였는데 졸업은 못했어요.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구나 싶었죠.
왜요? 스타트업 창업했다가 망했거든요. 빚 갚으려고 지금 세 군데서 알바 중이에요. 솔직함에 놀랐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실패를 인정하는 남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라면을 젓가락으로 저으며 민규 씨는 웃었습니다. 실패해도 웃을 수 있는 사람. 자, 드셔보세요. 맛있을 거예요. 그가 건넨 라면 한 입을 먹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까지 따뜻해졌어요. 달콤하면서도 매운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범한 라면 한 그릇인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었어요. 어떠세요? 한국 라면 특유의 맛이죠? 정말 맛있네요. 민규 씨는 내 옆 의자에 앉아 자기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우리 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밖에선 늦은 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가에 맺힌 빗방울이 형형색색 네온사인을 반사하며 반짝였어요. 한국에서 학교 생활은 어때요? 많이 다르죠? 네. 너무 달라요. 사우디에선 말을 멈췄습니다. 제 배경을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규 씨는 내 망설임을 알아차렸는지 화제를 바꿨습니다. 이태원의 할랄 식당 아는데 나중에 한번 같이 가볼래요? 거기 양고기 케밥이 정말 맛있어요. 민규 씨의 이런 자연스러운 배려가 놀라웠습니다. 편안함을 위해 먼저 제안하다니 미소가 절로 나왔어요. 라면을 다 먹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지갑을 열자 아버지가 주신 골드카드가 보였어요. 얼른 닫고 현금을 꺼냈습니다. 혹시 내일 학교 수업 있으세요? 민규 씨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제야 보니 민규 씨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구나 싶었죠. 아침 9시에 수업 있어요. 지금 3시니까 잘 시간이 없네요. 그럼 제가 캠퍼스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저 오토바이 있거든요. 문 밖으로 보이는 낡은 오토바이. 사우디에서는 운전기사가 있는 벤츠를 타고 다녔는데 왜 이 오토바이가 더 설레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날 밤 빗속을 가르며 민규 씨의 등 뒤에 앉았을 때 난생 처음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비에 젖은 서울 거리에 불빛들이 흐르는 물감처럼 번졌어요. 귓가에는 빗소리와 오토바이 소리, 그리고 내 심장 소리가 섞여 있었죠. 이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상관없이 그저 나라는 사람을 봐주는 이 사람과 그날 이후 민규 씨와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엔 캠퍼스 근처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척했어요. 사실은 일부러 그 시간에 들르곤 했죠. 민규 씨도 알았을까요? 모르는 척 반갑게 맞아주던 그 미소가 좋았습니다. 오늘은 김밥 추천해 드릴게요. 참치 김밥 아주 맛있어요. 민규 씨는 제게 한국 음식을 하나씩 소개해 줬어요. 떡볶이, 삼각김밥, 컵라면, 편의점 음식이었지만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처럼 설명해주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민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브라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한강 가볼래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데이트 신청인가? 하지만 곧 다시 현실을 기억했죠. 저는 곧 결혼할 사람이었으니까요. 좋아요. 가고 싶어요. 입에서 나온 대답이 저도 놀라웠습니다. 괜찮을까?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어요. 한강공원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민규 씨는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해 왔더군요. 비닐을 펼쳐 바닥에 깔고 김밥과 과일을 꺼냈습니다. 직접 만드셨어요? 네. 어젯밤에요. 맛은 보장 못하지만 민규 씨의 손끝에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어요. 김밥 만들다 다친 걸까? 가슴이 찡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위해 이런 작은 노력을 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없었어요. 도시락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규 씨는 시골 출신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첫 마을 출신이었대요. 대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앱 스타트업을 창업했지만 1년 만에 망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빚 갚으려고 세 군데서 알바 중이에요. 편의점, 새벽 배달, 주말엔 과외도 하고요. 민규 씨의 하루 일과를 들으며 놀랐어요. 4시간밖에 자지 않는다는데 얼굴엔 항상 미소가 있었으니까요. 민규 씨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하지만 제 선택이니까 책임져야죠. 책임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금 책임을 피해 도망쳐 있는 건데 한강의 석양이 오렌지색 물결을 만들 때였어요. 민규 씨가 문득 물었습니다. 이브라 씨, 무슬림이시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네, 어떻게 아셨어요? 식사할 때 돼지고기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김밥도 참치로 준비했어요. 민규 씨의 세심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당연한 것이라 표현할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나를 위해 신경 써준 것이었죠. 네, 맞아요. 할랄 음식만 먹어야 해서요. 불편하셨죠? 전혀요.
오히려 새로운 문화 배울 수 있어 좋아요. 다음에는 이태원 할랄 식당 가봐요. 제가 조사해뒀어요. 그 순간 민규 씨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저녁 햇살이 그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마치 별처럼 빛났어요.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느낌 처음이었어요. 귀가길 버스 안에서 민규 씨의 어깨에 실수로 기대었습니다.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민규 씨는 저를 깨우지 않았어요. 대신 살짝 자세를 바꿔 제가 더 편하게 기댈 수 있게 해주었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민규 씨와 함께한 하루는 사우디에서의 20년보다 더 진짜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감정이 깊어지면 돌아갈 수 있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단어, 아버지. 현실이 저를 다시 올감했어요. 아버지와의 통화는 언제나처럼 짧고 일방적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진행 중이다. 파이살 왕자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이대로 민규 씨를 속이는 건 옳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규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보낸 메시지에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있어요. 무슨 일인지 걱정되네요. 괜찮아요? 걱정하는 그 마음이 더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죠. 저녁 7시 한남동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규 씨는 두 잔의 차를 들고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네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민규 씨, 저 사실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민규 씨의 눈빛이 불안해졌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유학생이 아니에요. 사우디 알칼리파 가문의 딸이고 저희 아버지는 사우디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회사 회장이세요. 민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아직 가장 힘든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곧 결혼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대는 왕족이에요. 이미 정해진 혼담이죠. 민규 씨의 얼굴에서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놀람, 혼란, 그리고 상처.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민규 씨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물었어요. 언제 결혼이에요? 3개월 후요. 10월 말에 사우디로 돌아가야 해요. 또 침묵. 민규 씨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왜 이제야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로 지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규 씨가 너무 목이 메었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며 네온사인 불빛을 조각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민규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브라 씨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결혼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질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싫어요. 정말 싫어요.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민규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결심이 보였어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대답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결정은 이브라 씨가 내려야 해요. 저는 기다릴게요. 기다린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이브라 씨의 결정을요. 어떤 결정이든 존중할게요. 하지만 만약 그 결혼을 원치 않는다면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계속했어요. 제가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처음으로 선택권이 제게 있다고 느꼈어요. 민규 씨는 우산을 펼쳐 제게 건넸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이브라 씨 편이에요. 우산을 받아들며 손이 스쳤습니다. 따뜻했어요. 민규 씨는 비를 맞으며 돌아섰어요. 그의 뒷모습이 빗속에 흐려졌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창가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휴대폰에 아버지가 보낸 파이살 왕자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가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민규 씨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선택은 명확했지만 용기가 필요했어요. 창문에 머리를 기대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일 결정해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민규 씨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메시지는 없었죠. 제 진심을 전해야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민규 씨가 일하는 편의점으로 찾아갔어요.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민규 씨가 보였어요. 어떤 책을 읽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니 영어로 된 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이슬람 문화의 이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규 씨는 절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민규 씨가 고개를 들었고 책을 얼른 치웠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민규 씨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브라 씨, 오셨네요. 민규 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규 씨는 잠시 주변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30분 후에 교대할 사람이 올 거예요. 기다려 주실래요? 비에 젖은 채로 편의점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민규 씨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마침내 교대자가 도착했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규 씨는 우산을 펼쳤어요. 어디로 가실래요? 근처에 한강 보이는 카페 있나요? 조용한 루프탑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민규 씨와 마주 앉았을 때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쟁반 위에 놓인 두 잔의 홍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민규 씨, 결정했어요. 민규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작게 떨렸어요.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은 제가 정하고 싶어요. 민규 씨의 표정이 일순간 환해졌다가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가족이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이건 제 삶이에요. 더 이상 인형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민규 씨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돕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진 않아요. 저는 민규 씨가 잠시 말을 멈추고 손을 바라봤어요.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규 씨,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규 씨의 눈이 빛났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거칠었지만 그 온기가 좋았어요. 이브라 씨,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드릴게요. 약속할게요. 민규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사우디에서 만난 어떤 왕자나 귀족도 이런 진심 어린 약속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민규 씨가 자취방으로 가볼래냐고 물었습니다. 망설였지만 따라갔어요.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좁았지만 정갈했어요. 벽에는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고 작은 책장에는 경영서적과 여행책들이 꽂혀 있었죠. 저기 제 꿈이에요. 지도 위에 빨간 핀이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인도, 터키, 베트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창업 실패하고 꿈을 잠시 접었어요. 하지만 언젠가 세계를 여행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민규 씨의 꿈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에 대한 이야기까지. 새벽녘, 민규 씨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제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사우디의 왕궁보다 이 작은 방이 더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민규 씨,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민규 씨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직접 만나 뵐게요. 이브라 씨 아버지를. 얼굴을 들어 민규 씨를 바라봤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 민규 씨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규 씨의 결심에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틀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브라, 둘째 오빠와 삼촌이 내일 서울로 출발한다. 내 상태를 확인하러 가는 거다.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민규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어요. 언젠간 찾아오실 거라고. 그의 침착함이 신기했어요. 다음 날 오전, 오빠와 삼촌이 제 기숙사로 찾아왔습니다. 예상대로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둘째 오빠 하심은 제 방을 둘러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이런 좁은 곳에서 살고 있었어? 정말 미쳤구나. 삼촌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이브라, 짐을 싸라. 지금 바로 돌아간다. 공포로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 결혼도 하지 않을 거고요. 오빠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넌 알칼리파 가문의 딸이야. 파이살 왕자와의 결혼은 영광이라고.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항했습니다. 오빠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지금 당장 짐을 싸.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규 씨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단정한 차림이었죠. 흰 셔츠에 검은 바지, 어색할 정도로 곱게 빗어 넘긴 머리. 안녕하세요. 저는 서민규라고 합니다. 민규 씨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오빠와 삼촌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삼촌이 영어로 물었어요. 누구냐 이 사람은? 제 남자친구예요. 떨리는 마음과 달리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민규 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이브라 씨의 의사를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돌아가길 원치 않아요. 뭐, 감히 내가 누구라고? 오빠가 민규 씨의 셔츠깃을 잡았습니다. 이게 우리 집 운전기사 월급도 못 벌겠구만. 민규 씨는 놀랍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브라 씨의 행복이 그중 하나예요. 삼촌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브라, 아버지께 전화드릴 거다.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려드리겠어. 그날 이후 상황은 전쟁 같았어요. 아버지는 제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학교에도 연락해 저를 강제 퇴교시키려 했습니다. 기숙사에서도 나가야 했죠. 절망적인 순간 민규 씨는 자신의 자취방을 내어주었어요. 제가 친구 집에 잠시 지낼게요. 이브라 씨가 이곳에 머무세요. 그의 희생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규 씨는 알바를 4개로 늘렸어요. 새벽 신문 배달, 오전 카페 알바, 오후 과외, 밤에는 편의점. 하루에 3시간도 자지 못했죠. 그런데도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민규 씨, 미안해요. 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게 해서. 뭐가 미안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건데.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민규 씨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준비해줬고 중동 요리를 배워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한 달이 지났을 때 민규 씨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사우디로 갈게요. 직접 아버님을 찾아뵙고 허락을 받아올게요. 미쳤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위험해요. 민규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도망치듯 살고 싶지 않아요.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어요. 놀랍게도 민규 씨는 이미 준비를 시작했더군요. 매일 밤 아랍어 공부, 이슬람 문화 공부, 쿨한 암송까지. 새벽 3시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민규 씨의 발음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와라이쿰 살람. 민규 씨, 발음이 정말 좋아졌네요. 낮에는 3곳의 알바를 뛰고 밤에는 이태원 이슬람 사원을 찾아가 예절을 배웠어요. 민규 씨의 열정에 이맘 선생님도 감동하셨죠. 당신 같은 청년이라면 장인어른도 마음을 여실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이 흘렀어요. 민규 씨는 이제 기본적인 아랍어 회화가 가능했고 쿠란의 첫 장을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민규 씨의 자취방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말 가실 거예요? 민규 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허락받고 올게요. 혹시라도 위험하면 바로 돌아와요. 알았죠? 알았어요. 사랑해요. 이브라. 인천공항에서 민규 씨를 배웅하던 날. 그의 결연한 눈빛만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민규 씨가 사우디로 떠난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하루가 일주일처럼 느껴졌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 창문을 열고 기도했죠. 알라요. 제발 민규 씨를 지켜주세요. 열흘째 되던 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이브라. 나야. 민규 씨의 목소리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규 씨,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내 아버지 저택 손님방이에요. 놀랍게도 잘 대해주고 계세요. 믿기지 않았어요. 민규 씨는 사우디에 도착해 곧장 우리 집으로 향했대요. 경비원들이 막아섰지만 민규 씨는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브라의 아버지를 꼭 뵙고 싶습니다. 6월에 사우디는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가요. 민규 씨는 그 뜨거운 햇볕 아래 무려 이틀을 기다렸대요. 마침내 호기심이 생긴 아버지가 직접 나오셨다고 합니다. 자네가 그 한국 청년인가? 민규 씨는 탈진 상태였음에도 힘겹게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대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저는 서민규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답니다. 한국 청년이 완벽한 아랍식 인사를 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하셨대요.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네. 이브라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민규 씨를 집 안으로 들이셨고 그때부터 일종의 시험이 시작됐대요. 첫째는 이슬람 이해도. 자네는 이슬람도 모르지 않나? 그러자 민규 씨가 또렷한 목소리로 쿠란을 암송하기 시작했답니다. 비스밀라히 라흐마니 라임, 아람두릴라히 랍빌 알라민. 알파티아 장을 완벽하게 암송하는 모습에 아버지도 놀라셨대요. 둘째는 문화 적응력이었어요. 민규 씨는 전통 아랍식 다도 예절로 차를 따라 드렸답니다. 오른손만 사용하고 차잔을 정확한 각도로 기울이며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브라 씨와 결혼하려면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비즈니스 안목이었어요. 자네, 우리 회사의 한국 진출 전략을 수립해보게. 민규 씨는 밤을 새워 계획서를 완성했대요. 한 사우디 문화교류를 통한 신시장 개척 전략, 아랍어, 영어, 한국어 3가지 언어로 작성된 50페이지 보고서였죠. 그날 밤 민규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브라, 됐어. 아버님이 허락하셨어. 한 달 후 저희는 한국에서 첫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민규 씨의 어머니가 직접 골라주신 한복을 입었어요. 연한 분홍빛 치마와 녹색 저고리가 제 피부톤과 잘 어울린다며 좋아하셨죠. 우리 며느리,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 한국 사람보다 더 예쁘구나. 두 번째 결혼식은 리야드에서 열렸어요. 민규 씨는 금실로 수놓인 전통 비슈트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동양인임에도 아랍 전통 의상이 놀랍도록 잘 어울렸죠. 야 알라, 정말 동양의 왕자님 같아. 결혼 서약식에서 민규 씨는 완벽한 아랍어로 서약을 읊었어요. 비스밀라. 저 서민규는 알라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브라 알칼리파를 제 아내로 맞이하며 그녀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녀의 문화와 전통을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아버지가 민규 씨를 껴안았어요. 자네는 이제 내 아들이네. 진정한 알칼리파 가문의 일원이야. 피로연에서 아버지가 깜짝 선물을 발표하셨죠.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에 있는 펜트하우스다. 신혼집으로 쓰거라. 장래가 술렁였어요. 그 펜트하우스는 300억 원이 넘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규 씨가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뭐라고? 그 좋은 집을 거절한다고? 민규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희는 저희 힘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받은 사업 자금도 5년 안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크게 웃으셨어요.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그런 자존심 있는 사위라니 자랑스럽구나. 한국으로 돌아온 저희는 홍대 근처의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저희에겐 희망이 가득한 곳이었죠. 포리아라비아 브릿지 간판을 다는 날 민규 씨가 말했어요. 이브라, 5년 안에 업계 최고가 되어서 아버님께 인정받을게요. 지금도 매주 화상통화로 아버지께 사업 보고를 드립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 남자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편의점에서 처음 본 그 맑은 눈빛, 그 진실한 마음이 수천억 원의 재산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문화적 장벽도, 어떤 현실적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